자, 이번에는 2장입니다. 자, 2장과 3장은 정신역동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2장은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을, 그리고 3장에서는 나머지 이응 기억나시죠? 에릭슨, 융, 아들러의 이론을 살펴봅니다. 자, 일단 22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이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 방어기제가 있거든요. 방어기제의 특징도 있지만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방어기제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신분석 이론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방어기제의 주로는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래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올해 2024년 시험 문제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방어기제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7년간의 출제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에는 두 문제가 이 챕터에서 나왔었는데 그 이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회 한 문제가 이 장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24페이지로 가서요. 첫 번째 주제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사실 우리가 상식 수준으로도 잘 알고 있어서 프로이드 하면은 정신분석 이론, 무식, 본능, 요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인간의 행동은 정신 내면의 무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렇게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고요. 정신 내면의 무의식이 결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신 내적인 요인이 결정한다 해서 정신결정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무의식이 결정해 해서 무의식적 결정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나가기보다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그게 무의식이거든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내면의 무언가예요. 이것을 무의식적. 그러니까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내 마음속에 뭔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그게 무의식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의식화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를 내가 의식적으로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되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합리적인 무의식적인 본능이 혹은 욕망이 혹은 충동이 지배하여 나의 행동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이 된다 혹은 수동적이다. 우리는 자유의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왜 이럴까? 그 원인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그 무의식이 그냥 생긴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언제 생긴 무의식적인 무언가가 내 삶을 그 후로 계속 지배하게 되는가? 이게 과거 어떤 경험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과거 중에서 특히 초기 아동기 어린 시절이죠. 초기 아동기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대략 생후 5년 혹은 6년. 우리가 보통 만 5세 이후의 기억은 어렴풋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얘가 끊임없이 남아서 이후의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4페이지에 그 외의 인간관으로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을 강력히 지배하고 있는 건 본능, 혹은 욕망, 혹은 충동,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내 꼴리는 대로, 그러니까 나의 본능과 욕망대로 막 해도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과 그리고 사회,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가 어떻게 하죠?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적인 가치나 규범이 내 마음속에 떡하니 자리 잡아서 누군가가 나를 말리지 않아도 내 마음속의 욕망을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너무 안 돼. 아이씨, 때려칠까?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 또 다른 소리가 그래도 꼭 참고 끝까지 좀 버텨봐. 라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나를 꾸짖는 일종의 사회적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서 얘가 또 나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돌을 하잖아요.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나,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런 나를 원초화라고 프로이트는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가치가 떡하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지 마, 요렇게 나를 꾸짖는 목소리 있잖아요. 요런 목소리를 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개인의 욕망과 사회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원초와의 욕망과 초자의 꾸짖음이 서로 갈등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언제나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하는 곳, 이렇게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해를 합니다. 자,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우리들의 정신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마치 보이는 지형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걸 빙산에 비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빙산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 수면 위로 노출된 빙산이 엄청 커 보여도 사실은 걔는 훨씬 더 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이거를 이제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되는 요 영역을 프로이트는 얘를 의식의 영역이라고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의식하는 내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의식의 아래쪽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다. 마치 바닷속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바닷속이라는 세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세계, 요 넓은 바다 같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깊은 심연은 볼 수가 없지만 물 수면 바로 아래쪽은 보일 듯 말 듯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면 이거구나라고 알아챌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자, 얘를 프로이드는 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무의식인데 내가 의식화하려고 조금만 애쓰고 노력을 하면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누구더라? 저 사람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 요 무의식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누구더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맞다, 그 사람. 요렇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요 세계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의 지형 혹은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해서요. 의식의 세계 더 깊은 마음속에 엄청 넓은 무의식의 세계, 그 사이의 전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세계는 어디?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동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세계도 어디? 바로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페이지 3번 무의식 읽어보시면은요, 정신세계의 가장 깊은 곳, 심연 혹은 심층 혹은 이거를 더 미치다 해서 하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의식의 하부에 존재하는 정신세계로 본능이라는 말은 충동 내지는 욕망하고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 전체 세계 중에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무의식이며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이 무의식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대한 땡땡이 필요해요.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안을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통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가장 넓게 얘기를 한다면 정신 역동이론이잖아요. 역동이라는 거, 다이내믹하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은 그닥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역동적이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가 1920년대, 프로이드가 1856년생이에요. 그리고 1939년에 사망을 합니다. 83세의 나이로. 그래서 1920년대면 이분 60대예요. 60대의 프로이트는요, 정신분석이론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성격의 구조예요. 성격은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personality예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person도 있고 이런 person도 있고 이런 person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erson은 뭐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충동대로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규칙과 규범과 가치가 녹아들어서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를 자꾸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 모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초와의 욕망과 초자와의 규범이 매일 부딪히면서 갈등을 낳거든요. 얘네들이 자꾸 싸워요. 얼마나 다이내믹합니까? 근데 싸우기만 하면 우리 미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중재할 혹은 조정할, 얘네들이 좀 안 싸워도 될 만한 방법을, 출구를 찾아줄 역할을 할 또 다른 성격의 구조가 필요해지는데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처음에는 정신의 지형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성격의 구조를 자아와 원초와 초자아, 얘네들이 자꾸 싸우는데 이 자아가 얘네들을 중재하고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기 원초와는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식이나 전의식 수준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원초와는 오로지 무의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와의 본능, 원초와의 충동, 원초와의 욕망은 무의식적인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초자아는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걸쳐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아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걸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격의 구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25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간부터.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구조가 혹은 인격의 구조가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고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 얘랑 막 싸우고 자아가 중재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원초와 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성격의 구조를 다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하면? 프로이드에 의하면. 프로이드는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오로지 그러니까 욕망에만 충실한 원초화만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막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막 우리 엄마가 내가 여기서 빽빽 울면 너무 난처하겠지? 이러니까 억눌러야 돼. 참아야 돼. 이런 사회적 규범, 가치, 그래서 뭐뭐 해야 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그냥 웁니다. 졸리면 잡니다. 이런 거잖아요. 똥 싸면 또 막 찝찝하다고 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거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초자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막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가 굳이 처음부터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오로지 원초화만 갖고 태어나는데, 이 원초화에서 뽀롱뽀롱뽀롱 자아가 발생하고 혹은 분화하고, 그러다가 다시 자아에서 초자아가 분화되고, 이런 식으로 성격이 발달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원초화는 전생에 동안 성격의 기초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아가 원초화에서, 그리고 그 자아에서 다시 초자아가 발달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원초화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원초화는 본능을,
욕망을, 충동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는 성적인 욕망이라고도 하고 삶의 본능이라고도 하고 얘를 사랑의 욕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욕망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파괴의 욕망, 죽음의 욕망 혹은 공격성의 욕망. 그래서 이쪽은 사랑, 이쪽은 죽음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삶과 죽음, 이쪽은 사랑, 이건 파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본능이 있는데 이걸 관장하는 게 바로 원초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로지 원초화는 무의식 수준에서만 존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초화는요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하려고 해요. 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래도 되는지 아닌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을 쾌락 원리를 따른다 혹은 쾌락 원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본능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걸 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긴장을 해소하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요걸 추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반사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뭐 기본으로 뭐 이러니까 저래야 돼, 저래니까 저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타고난 대로 합니다. 자, 이거를 반사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사행동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선 나온 적은 없고 1차 과정 사고라는 것만 20회 시험, 2022년 시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1차 과정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엄청 먹고 싶어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배고픔 먹고 싶은 거. 이거는 본능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전에 나의 지금 이 본능과 욕망을 충족시켜 준 적 있는 어떤 대상의 심상을 떠올리면서 이 긴장을 해소하려는 경향, 이것을 1차 과정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고양이가 배고플 때 생선 떠올리고 그다음에 강아지가 배고플 때 뼈다귀 떠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너무 비 오는 날 너무 외롭고 쓸쓸해. 그러면 뭐 옛날에 사귀었던 그 친구 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준 적이 있는 대상의 이미지, 내가 배고플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그것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는 이런 거를 1차 과정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내가 떠올리는 것만으로 내 욕망을 충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성격의 사고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엔 자아를 얘기하는데요. 자아는 끊임없이 싸우는 내 마음속의 무의식적인 원초의 본능과 그 다음에 초자아의 규범, 규제, 통제, 요 사이의 전쟁을 끊임없이 중지하는, 근데 그냥 중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어떤 방식으로 머리를 쓰냐면 원초아가 뭘 원할 때 자꾸 초자아가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아가 초자아한테 혼나지 않고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누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저쪽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원초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걸 확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초자아가 야! 남의 걸 왜 먹어? 네가 도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소리를 치겠죠. 먹고 싶은 원초아와 네가 도둑이야! 남의 거 먹지 마! 이렇게 소리치는 초자아 사이의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자아는 어떻게 하죠? 예, 이 빵 주인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 후에 그 사람에게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당신의 빵을 조금만 먹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고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배고픔을, 원초의 배고픔이라는 욕망을 충족할 수 있고 초자아한테는 이걸 훔쳐서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혼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아한테 혼나지 않고도 원초아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얘네들 사이의 전쟁을 중재하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집행자이자 조정자이자 중재자이고 이성적인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생후 4, 6개월경에 이거 구강기에 해당하거든요. 뒤에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구강기에 한 4, 6개월경에 원초화에서 뽀롱뽀롱뽀롱 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아의 모든 힘과 에너지는 이 원초화에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자아도 초자아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인
지적인 세 가지 수준 모두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초와는 무슨 원리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쾌락 원리를 따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자아는 현실 원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초와의 본능을 현실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어떤 전제하에서 초자아에게 혼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도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자아는 현실 원칙을 따른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초와는 1차 과정 사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상에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준 적이 있는 대상의 심상을 떠올리는 방식인데, 자아는요, 실제로 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주는 방식의 사고를 하는데, 이걸 2차 과정 사고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자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야, 옳지 않아, 그거 하지 마,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이 초자아는 사회적인 규범이 내면화된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태어날 때는 원초아만 갖고 태어나지만 생후 6개월 사이 경에 자아가 원초와에서 뽀롱뽀롱뽀롱, 그 다음에 만 3세에서 6세 사이를 프로이드는 남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만 3세에서 6세 사이인 남근기에 이 자아에서 초자아가 뽀롱뽀롱뽀롱 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근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초자아가 발생하는가는 뒤에 남근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뭐 양심 자아이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자아에 대한 시험 문제에서 양심의 측면, 자아이상의 측면, 요게 아직 언급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누군가가 혼내지 않아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했을 때 느끼는 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예, 혼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초자아의 비난을 받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은 부모의 처벌, 많은 이게 부모가 막 이거 하면 혼내, 이거 하면 혼내, 이게 처벌을 통해서 이건 나쁜 짓이구나. 근데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양심을 가책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에 비해서 자아이상은 해야 되는 옳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 혹은 뿌듯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자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심이나 자이상은 초자의 측면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모델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지형학적 모델, 구조적 모델. 그래서 지형학적 모델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구조적 모델은 성격구조 3인방, 원초와 초자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모델,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교재에서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시험에서는 구조적 모델, 지형학적 모델, 경제적 모델이라는 말은 언급된 적이 없으니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는 돈, 소득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그중에 얼마를 저축을 하고 나머지만 아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벌자마자 탁탁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인 것은 어디에다 소비를 하고 어디에 배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프로이드는 정신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하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한정된 정신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1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그 10이라는 에너지의 8이 원초화에 다 쏠려 있고 초자아하고 자아는 1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원초화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원초화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공격적이거나 막 파괴적인 이런 짓을 막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내 내면에서 초자아나 자아가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초자아가 혼내지도 못하고 자아가 이거를 조금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본능대로
굉장히 많은 사고를 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똑같이 우리가 8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이게 1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초자의 8, 원초와의 1, 자아의 1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요. 너무나 도덕적인 초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서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너무 냉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해서 극단적으로는 내가 나를 처단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균형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이드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총량이 뭐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한된 양의 우리들의 정신 에너지를 성격의 세 구조인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 그리고 균형감 있게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신 건강이에요. 정신이 건강한 거는 이게 균형 있게 잘 배분되는 거고요. 어느 한쪽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이거는 정신병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뭐 욕망, 충동, 본능 얘기했는데,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얘를 사랑의 본능이라고도 하고요. 사랑의 본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걸 성적인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본능 혹은 사랑의 본능 혹은 성적인 욕망, 이걸 에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에로스적인 욕망 중에서도 특히 성적인 욕망의 에너지, 이것을 리비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본능은 타나토스라고 해서 막 파괴하고 공격적인 이런 욕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자, 프로이드는 5단계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혹은 잠재기, 그리고 생식기라고 하는 5개의 발달 단계를 구분을 했고요. 그 내용은 28페이지부터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5단계를 구분한 기준은 뭔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리비도 뭐죠? 성적인 욕망의 에너지예요. 넓게 보면 에로스적인, 그러니까 사랑의 욕망, 삶의 본능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강력한 게 성적인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추구하는 정신 에너지를 리비도라는 말로 프로이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거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인 쾌감을 얻고자 어느 신체적인 부위에 리비도가 집중이 되는가. 근데 한 신체 부위에만 죽을 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리비도가 입과 입 주변을 통해서 성적인 쾌감을 충족하고자 하다가 특정 시기 이후에는 항문을 통해 리비도가 성적인 쾌감을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또 특정 시기 이후에는 다시 성기에 성적인 쾌감이 집중이 되다가 이런 식의 어떤 신체 부위에 리비도가 집중되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기준으로 처음엔 입이라고 하니까 구강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항문이니까 항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기니까 성기기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남근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프로이드는 여성의 성적인 발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의 성적인 발달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를 해서 프로이드는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론가의 대표 주자로 이야기를 하죠. 어쨌거나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인 혹은 정신의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리비도를 기준으로 발달 단계를 구분을 했으므로 얘를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달 단계를 제시한 이론가들은 그냥 이 단계는 누구나 보편적이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발달의 단계는 혹은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이드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이든 이 발달 단계 순서를 보편적으로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 2, 3, 4, 5 해서 특정 시기가 되면 여기에 머물다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처음에는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가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거든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항문을 통해서 뭔가 성적인 쾌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근데 18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
내가 그 욕망을 제대로 충족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벌써 36개월이 지나 40개월이 지나 50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이 시기에 추구했던 그 욕망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욕망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학문기의 특징에 자꾸 머물러서 그때 내가 충족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 충족하려고 추구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이 시기에 고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남근기, 이건 36개월, 즉 3년, 만 3년에서 한 6년 사이가 되는데요. 이 시기는 성기, 자신의 성기를 통한 어떤 쾌감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추구한 성적인 욕망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만 6세 지나서 7세가 되고 8세가 되고 9세가 되면 사실 남근기에서 그 다음 시기인 잠복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아이는 여전히 남근기의 그 욕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나아가지 않는다. 이걸 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이드는 5개의 발달 단계를 청소년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드는 전생의 발달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청소년기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어차피 그때까지만 우리가 보면 나머지 인생은 볼 필요도 없이 어차피 과거가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래는 그냥 과거의 축소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5단계를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까지의 이 3단계인데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구강기는 18개월까지고 학문기는 18에서 36개월까지고요. 36개월, 즉 3년이죠. 만 3년에서 6년까지가 남근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실제로 생후 6년까지의 이 시기를 가장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람은 원초화만 갖고 태어나지만 얘가 구강기에 해당하는, 구강기죠. 구강기에 해당하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원초화에서 자아가 분화되고 그 다음에 그 자아가 남근기에 해당하는 3세에서 6세에 다시 자아에서 초자아가 분화되어서 원래는 원초화만 갖고 태어났던 사람이 이쪽, 이 남근기까지를 지나면 원초와 자아, 초자라고 하는 3가지 성격 구조를 확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3개의 성격 구조를 형성했는가가 결국은 평생을 살아나가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딱 18개월이 되면 오늘부터는 만 18개월 이상이야. 그러니까 구강기 특성은 사라져. 학문기에 집중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8개월 전후에는 구강기 성격과 학문기 성격이 공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개월 전후에는 학문기와 남근기 성격이 공존할 수 있고 이거는 뭐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연령과 연령의 그 접합 지점이 있잖아요. 이때는 과도기적으로 양쪽의 성격이 공존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인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 생식기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2024년 시험 문제에서는 방어기제 유형 문제가 나왔지만 2023년 시험 문제에서는 이쪽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었어요. 자,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생식기라고 하는 이 5단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단계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요. 자, 이거 구인 광고입니다. 남자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함, 남자쌤. 이렇게 외우세요. 구함, 남자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인데요. 구항, 남, 잠, 생. 이게 좀 발음이 어렵잖아요. 구황, 남잠, 생.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구인공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함, 남자쌤, 구함, 남자쌤 이렇게 외워놓고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 생식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순서를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구강기는 몇 개월까지? 생후 18개월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학문기는 18개월에서
6개월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근기는 3세에서 6세 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다 만 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 6세라고 하면 한국 나이로는 8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잠복기는 그냥 연령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알기보다는 그냥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시기를 일반적으로 아동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동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잠복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만 발달 단계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5번째 단계는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청소년기 혹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시기가 생식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령으로 구분을 할 거는 구강기 18개월, 학문기 다시 18 더하면 36개월, 그 다음에 남근기가 3세에서 6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구강기 특징을 보시면 28페이지입니다. 자, 구강기의 굵은 글씨 땡땡땡 세 번째 땡에 보면 구강기에 엄마졌을 때는 이유의 과정이에요. 이유라고 하는 거 엄마졌을 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막 배고파요, 배고파요, 빽빽 울면 엄마가 젖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모유를 먹었는데 영원히 모유를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사인을 보냈는데 엄마가 엄마 젖을 물려주지 않고요. 숟가락을 들이밉니다. 그렇죠? 이걸 이유식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젖을 떼기 위해서 이제 고형 식사를 아이한테 주게 되는데, 자, 처음부터 아가들이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엄청난 저항을 하죠. 이거 싫어, 싫어, 막 이러면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굴복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자꾸 딴 걸 주잖아요. 이럴 때 이제 최초의 애증. 엄마 미워! 이런 것들, 나한테 왜 그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양가 감정, 이후의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에요. 이게 최초의 양가 감정이 이제 발생한다, 경험한다, 이런 특징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면,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8개월까지인데요. 그 사이에 되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유식하게 하면서 뭐가 나와요? 아이들 이가 나와서, 사실 이가 나오면 너무 날카로워서 엄마 젖 막 깨물면 진짜 아프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가 나기 전에는 아이가 이가 없으니까 씹지는 못하고 빨아요. 쪽쪽쪽쪽 빠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가 난 다음부터는 계속 뭔가를 씹는 데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강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이가 나기 전은 빠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단계, 그 다음에 이가 나고 난 이후부터는 깨물고 씹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단계에서 구강기 전기, 구강기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내가 그 시기에 추구했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고착이라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빠는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자꾸 뭔가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뭔가를 빨려는 집착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고착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뭔가를 씹으려는 욕망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세월이 흘러서도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자꾸 뭔가를 씹으려고 하는, 깨부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고착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28페이지 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 빠는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고착을요, 구강 동조적이다, 구순 동조적이다, 혹은 구강 의존적이다, 구강 수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물면 상대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후반부 깨무는 욕망의 단계를 구강 공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시기에 고착적 행동을 각각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정할 때 자꾸 뭔가를 빨려고 하는, 담배를 빨건 술을 빨건 뭔가를 막 들이마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한 방법을 내가 그대로 흡수해서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흡수하고
담배를 흡수하고 그 사람의 말대로 하고 그 사람의 행동대로 흡수하는 거, 이거 다 구강 동조적인 혹은 구강 수동적인 고착적 성격의 의로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심리적인 갈등이나 불안들이 있을 때 자꾸 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오징어 씹고, 그 다음에 오징어가 없네? 그럼 뭘 씹어요? 사람을 씹잖아요. 뒷담화 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뭘 자꾸 씹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할 때에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구강기 후반부의 씹는 욕망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해서 고착적인 행동이 나타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아이들이 학문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자 해요. 자, 근데 학문의 쾌감이라는 걸 조금 더 구분을 하면 보유를 합니다. 그렇죠? 보유를 쫙 합니다. 이게 적당히 찰 때 한 방에 확 분출을 합니다. 헛 무려네, 이런 거잖아요. 보유하는 쾌감이라는 게 있고 방출하는 쾌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구강기의 전반부에는 빠는 욕망, 후반부에는 씹는 욕망이었잖아요. 그럼 항문기는 어때요? 뭐부터 가요? 보유의 욕망이 먼저일까요? 폭발의 욕망이 먼저일까요? 폭발입니다. 폭발. 왜냐하면 아직은 이 아이들이 쪼일 만큼의 관략근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는 어느 정도의 관략근의 힘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초반부에는 아직은 그게 약하기 때문에 방출하는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확 분출하는 거, 싸는 거. 여기서 쾌감을 느끼다가 조금씩 관략근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쪼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유하는 데서 쾌감 있잖아요. 요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9페이지 상단의 표에 보면 학문기 전반부에는 방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학문 공격적이다, 폭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보유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데 이걸 학문 보유적이다, 학문 강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각의 시기에 내가 추구한 그 욕망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 그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기 전반부 고착은 학문 공격적인 어떤 고착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이제 고착은 학문 보유적인 고착적인 성격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왜 내가 보유나 방출에서의 쾌감을 충족하지를 못했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통제적인 배변 훈련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문기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배변 훈련입니다. 대소변을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통제적인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딱 방출하고 싶거든요. 엄마가 안 된대. 야, 참어. 여기는 안 돼. 조금만 참어. 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거꾸로 난 지금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나를 변기에 앉혀놓고 끙끙.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서 벌떡 일어나면 다시 앉힙니다. 이런 거 지금 하라고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해요. 나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배변 훈련을 하는 학문기는요, 통제를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기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최초로 통제.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이 사회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통제를 하는 시기다.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내 욕망을 통제하려고 드는 이 사회적인 현실을 다룰 현실을 다루고 그걸 따져주는 건 자아가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문기에는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회를 배변 훈련 과정에서 아이가 강하게 느끼고 그 현실을 담당해줄 내 마음속 자아가 엄청나게 성장,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초화에서 자아가 분화되는 것 자체는 구강기의 전반부인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지만 그때는 자아의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다가 학문기의 자아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28페이지 하단의 배변 훈련 굵은 글씨들 보시면 자아가 크게 발달,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 위쪽에 전반부, 후반부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통제적인 배변 훈련은 학문 보유적인 고착을 낳을 수도 있고
학문 폭발적인 고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6개월까지가 지나고 세 번째는 남근기. 만 3세에서 6세까지예요. 우리 일반적인 생애 주기로는 유아기,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시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를 남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이드는 남근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발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가 여러분들 이성을 보통 좋아하고 동성보다는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이드는 벌써 이 시기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이성을 좋아해요. 누구? 엄마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본능을 에로스적인 본능, 성적인 본능 혹은 사랑의 본능, 삶의 본능이 있고 타나토스, 죽음과 파괴의 본능이 있잖아요. 엄마를 향해 남자아이는 에로스적인 성적이고 사랑의 욕망을 품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빠는 반대로 타나토스, 파괴적인 욕망, 공격적인 욕망을 아빠에 대해서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남자아이 사이에 삼각관계를 어떤 이름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요, 자기 아빠를 죽이고 자기 엄마랑 결혼을 한 왕의 이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남자아이가 엄마에 대한 사랑, 성적인 사랑을 아빠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내 마음을 우리 아빠가 알아채면 우리 아빠가 나에게 보복을 할 거다라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혹은 불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나를 보복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 뭐죠? 이 시기는요, 아이들이 성적인 쾌감이 남근에 몰려 있어요. 나의 소중한 남근, 이런 시기거든요. 그 소중한 걸 아빠가 확 잘라버릴까봐 불안하다라고 느낀대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거세불안. 왜 이런 걸 느끼죠? 봤거든요. 이미 잘려나간 애들을. 그러니까 용변을 볼 때 나는 있는데 쟤네는 없어요. 고추가 없는 애들을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시기 아이들은 쟤네들도 원래 성기를 갖고 있었는데, 나와 같은 남근을 갖고 있었는데 아빠가 잘라서 없어진 애들이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빠가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한다라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거세불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속에서 거세불안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여자아이는요, 거꾸로예요. 여자아이는 이성인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 미워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죠. 자, 이걸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미 남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남근이 잘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 선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남근 선망을 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원초화만 갖고 태어났던 아이가 구강기에 원초화에서 자아가 분화되고 학문기에 그 자아가 놀랍도록 발달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격 구조인 초자아가 언제? 남근기에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초자아가 왜 발달하냐면 우리가 이제 불안할 때,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불안할 때 있잖아요. 불안은 우리들의 정신적인 균형을 뒤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불균형이 생길 때 이 균형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자아가 발동하는 방어 메커니즘, 이걸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안으로부터 내가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로, 여러 개의 방어기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불안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비슷해지게 되는 그런 방어기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시 방어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남근기 남자아이 입장에서 왜 불안하죠? 아빠가 내 거 자를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은 누구죠? 아빠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거세불안을 야기하는 우리 아빠와 나도 모르게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관 있잖아요. 아빠의 가치관을
내 내면으로 흡수해서 아빠의 가치관으로 나도 나를 평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초자아 발달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시험에서는 남근기의 초자아 발달은 동성부모의 내면의 가치관을 흡수했나 이성부모를 흡수했나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동성이 맞습니다. 동성. 남자아이가 아빠의 가치관을 흡수한 게 초자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근기에는 초자아 발달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사실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까지의 발달에 가장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잠복기 있잖아요. 자, 이때는 아이들이 최초로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사회적으로 주입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회적 규칙과 뭐 이런 것들, 약속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초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입되는 시기라 해서 그때는 현실 세계, 그리고 이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자아와 초자아가 주로 발달하는 시기고요. 그에 비해서 원초와의 욕망은 무의식 속에 조용히 잠복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예,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그러다가 무의식 속에 잠복되어 있던 나의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의식으로 확 올라오게 되는 시기가 바로 생식기인 청소년기, 즉 사춘기다. 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요. 아이들의 성적인 어떤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혹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시기가 생식기입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신분석 이론의 공원과 기여에 대해서 30페이지, 31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과 기여는 30페이지의 하단에 동그라미 1번 정신분석 이론의 공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 동그라미 1번에 정신분석 이론의 기여, 이걸 합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성격 심리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를 했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갈등이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비롯된다라는 걸 인식하게 했고요. 그래서 무의식을 통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의식적인 통찰을 위해서 꿈을 분석한다든지 자유연상을 한다든지 혹은 훈습 같은 게 있습니다. 훈습이 뭐죠? 요거는 실천 기술론의 정신 역동 모델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1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정신분석 이론의 기여 보시면은요. 자, 인간 행동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이건 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의 증상,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트라우마, 이걸 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의 정신적 외상 혹은 트라우마가 내 무의식에 끊임없이 남아 지금의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인사이트, 들여다보게, 즉 이해하게, 통찰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1920년대, 요거는 사회복지 실천론의 역사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에서 1920년대의 사회복지 실천의 주된 학파를 진단주의 학파라고 하고 30년대에 주된 학파를 기능주의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1920년대 진단주의 학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론이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자, 얘네들은 기본으로 1:1 상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워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1 상담과 같은 스타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너의 증상을 내가 진단하리, 그래서 치료하리,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진단하고 치료 혹은 세라피를 하는 이런 의사와 같은 걸 모델링을 해서 마치 그 당시 사회복지사들, 그러니까 1920년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실천을 의사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단하고 치유하는 스타일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의료 모델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라서 그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계가 있죠. 이거는 뭐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아이들 얘기하면서 너무 성적인 욕망 중심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비판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욕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을 너무 수동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너무 남자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이 이론은 자신이 치료한 정신병리 환자들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토대로 해서 개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병리적인 환자들 대상으로 이게 축적된 연구를 정상적인 사람들의 발달에도 적용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 검증이 가능한 내용인가? 뭐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심리 내적인 특히 무의식적인 원인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환경이 혹은 문화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인간을 지나치게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이고 혹은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자율성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방어 기제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 쉬었다가 자아의 방어 기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